그래서 제가 산업 분석을 할 때는 이제 6가지 이제 투자에 있어가지고 고려해봐야 될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이제 어떤 기업이 보유한 자본 매체의 DNA나 아니면은 기업 외부의 그런 이해관계자들 대비해가지고 보유한 핵심 협상력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그래서 그런 그 요소들은 빼고 나머지 이제 BM이나 아니면은 성장성, 그리고 경제적 해자, 아니면 밸류에이션, 이렇게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구 온난화를 나타내는 그런 그 사진인데,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되게 그 친환경주의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점차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그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원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이제 원전 산업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기업 중에는 어떤 기업이 좀 유망한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쓰리말섬 이제 원전 사고, 그 다음에 소련, 예전 소련, 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이렇게 3번의 큰 사고를 겪으면서 해체되어야 할 위험한 발전 방식이라는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SMR 기술이 개발됨과 동시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시대적인 그런 요구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운영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산업이 다시, 어쩌면은 지금이 이제 그런 전성기로 가는 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번에 12월 3일에 계엄 선포에 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처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이 그런 점에서 추진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 확정, 그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 시기에 정권 교체 우려로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가 급락한다면은 이제 메가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결국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이 변하면은 이제 원자 핵을 결합시키던 힘이 방출되게 되는데, 이걸 원자력이라고 하고,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면은 이제 핵이 분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게 이제 지금의 원자력 발전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 238이 99.3%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라늄 238 같은 경우에는 연쇄 반응이 필요한 이제 발전에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의 이제 비율이 3에서 5% 정도로 농축시켜야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적합한 연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전후 과정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우라늄 광석을 가공해가지고 핵 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을 선행 핵 연료 주기라고 하는데, 우라늄 광석을 정광으로 정제하고 얘를 이제 그 변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핵 연료봉으로 만드는 거를 선행 핵 연료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핵 연료를 인출해 가지고 최종 처분하는 과정을 후행 핵 연료 주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을 마치고 남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기물은 냉각을 위해서 수조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하고 열이 감소하면은 건식 저장 시설에 장기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한 이후에 재사용 가능한 물질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최종 처분장에 안정적으로 격리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전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유형은 가압 경수로 방식, 비등 경수로 방식, 중수로 방식, 고속 증식로 방식, 용융 염원 자료 방식, 그다음에 용융염 원자로 방식, 그다음에 토륨 원자로 방식, 고온가스 원자로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밸류 체인에서 어떤 BM들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연료를 만드는 그 핵연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기기를 설계하는 그 BM, 그 다음에 기기를 실제로 만드는 BM,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건설하는 시공,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이제 운영, 그 다음에 폐기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 해체 관리, 이렇게 6가지 정도의 BM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나 가스 발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 기기 제조, 3번 기기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설계사로부터 주기기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SMR 설계 업체는 80여 개 정도 되는데, 원자로를 만드는 제작사는 7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그 SMR 개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기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계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SMR 설계에 대해서 이제 국가 R&D 과제에 공동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개통도 설계하는 기업으로 이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K원전이 이제 뭐 이번에 체코나 아니면 앞으로 뭐 폴란드 아니면 네덜란드 이런 국가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수록 설계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 기기를 만드는데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폐활수 보일러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물을 처리해가지고 재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원전 보조기기 매출 증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제 원전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이 어째서 성장할 걸로 보느냐? 우선 원전 기술의 개발 역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원전 운영 건설 폐쇄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이 이제 건설 중인 원자로 수를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이 원전 건설이나 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다른 국가로도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79년에 미국 스리마에서 원전 사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 방사능 오염 가능성, 이런 막대한 인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제 원전이 급격히 폐쇄되고 그런 쇠퇴하는 추세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추세 속에서 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의 그런 보완적인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22년 2월에 EU 총회에서 이제 텍소노미 개정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AI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 초과 수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법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전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트럼프도 어젠다 27이라는 2기 공약 패키지에 기존 원전 이용 확대, 선진 원자로 개발, SMR이겠죠? 이런 정책들을 공약 패키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만 이제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이나 SMR 투자 같은 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해체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 해체 정책을 추진했던 거에서 이제 탈피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운전 같은 걸 추진해가지고 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 때문에 전국이 이제 크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발전이 원자력보다 LCOE가 낮아가지고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이 풍부한 곳하고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전력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데이터 센터 분포를 보시면은 이제 이쪽 중심으로 태양 에너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도 그렇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한 곳하고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전력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미국은 전력망이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대체 발전원을 건설하게 될 때 전력망 구축 비용하고 간헐성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한 ESS 설치 비용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원자력이 182달러, 그다음에 태양광이 61달러, 풍력이 50달러인데 전력망하고 ESS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은 태양광이 이제 153달러로 늘어나고 풍력이 177달러로 원자력의 182달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제 주장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 건설이 끝나게 되면은 발전 용량 대비해가지고 20% 정도 수준으로 이제 캐파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SMR이 뭐냐? 이제 예전 대형 원전 대비해가지고 소형으로 제 원자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발전 용량은 작게 되지만 안정성, 경제성, 유연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단점을 굉장히 크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원전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냉각이 이루어지는 피동형 안전 설계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 단순화된 설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존 원전 건설 대비해가지고
건설 비용이나 공사 기간, 대량 생산 측면에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SMI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적 수요나 아니면 전력망 환경,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적합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역이 16km 정도로 굉장히 넓게 설정된 데 비해서 SMR 같은 경우에는 노형이나 아니면 부지 특성에 따라 200에서 300m 정도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주민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냐 측면에서 적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같은 이제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뭔가 하는 게 항상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런 여러 번 반복해서 건설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학습 경험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비해가지고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이 182, 그다음에 153, 177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LCOE SMR 같은 경우에는 LCOE가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 기간이 단축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 SMR은 58에서 89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SMR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LCOE가 줄어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경제성을 이제 보유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들이 점점 더 전력 수요 증가나 아니면 탄소 배출 증가 이런 두 가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법으로 SMR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고 줄이는 게 좀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입지적 제약이 덜한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궁합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SMR 분야 선두주자로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스마트 100 도형을 통해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우디나 아니면 캐나다 등지에 수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원전 매출이 늘어날 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노후화되더라도 사고 위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계속해가지고 사용하는 기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초기 건설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발전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요 원전 운영국들이 계속 운전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명을 연장해가고 있는 그런 추이고, 한국의 이제 원안위도 계속 운전 평가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0년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발전소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저장소가 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원전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이제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사성 수준이 자연 방사성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10만 년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설계 수명이 10만 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합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10만 년 동안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 이런 것도 잘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혜자 측면에서는 K원전이 어떤 혜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원전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경제적 혜자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원전 개혁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 간 외교 안보적 지원, 그다음에 자본 조달 능력, 경제성, 공급망 확보 및 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밸류 체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원전이 패키지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 외교 지원용 K 파이낸스 패키지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85조 원 정도의 공적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전 자본 조달 경쟁력도 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수원, 그다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SK 에코플랜트,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K원전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공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원전을 잘 건설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에서 되게 K원전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우월한 생산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증건설비가 낮고, 그다음에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어가지고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원전에서 건설 지연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8.7년으로 이제 최소값 6.4년, 최대값 10.5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분산이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글로벌리 보면은 최소값 4.1년에서 최대값 42.8년으로 엄청 분산이 크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공기나 아니면은 경제성 측면, 공기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경제성을 의미하니까 공기, 경제성 측면에서 우월한 생산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제 승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위주로 원전 건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져 왔었는데, 서구권 국가들이 이제 되게 에너지 안보의 주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 국가들 위주로 이제 원전 밸류 체인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책 목표가 이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는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규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 진영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이 체코, 폴란드, UAE, 네덜란드, 영국 같은 다수 국가에서 수주 환경이 유리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 정치 리스크로 한국 원전 산업이 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기업 사태 이후에 정치 리스크로 급락했던 주가가 다시 또 상당 부분 회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민주당이 이제 이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 산업을 이제 좀 억제하려는 그런 정책을 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2년에 EU 텍소노미가 개정됐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탈원전의 명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탈원전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뉴스를 보시면은 민주당이 원전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인 이슈로 다루지 않고 실질적인 에너지 수급 방안에 집중하려는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4년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된 예산이 정부안보다 더 소폭 증가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이 실용주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신재생 발전의 가능성, 포기할 수 없는 AI 캐펙스, 그다음에 탄소 중립 달성 필요성 같은 거를 감안하면 원전 증설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지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을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해서 우리가 국부를 창출할 무기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걸 잘 알 거고, 탈원전 자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던 거는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탈원전을 주장할 때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보편화와 전력 수요 폭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실제 이제 정권 교체가 확정되는 시기에 좀 안 좋은 센티멘털이 확산돼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매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해두고 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가를 봐서 이제 추후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각각의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공부해본 바를 좀 공유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